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챙겨볼 게 너무 많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좀 보려 그러면 한없이 편안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려 그러면 끝도 없는 게 주식시장인데요. 아무튼 많은 것들 중에 조금 오늘도 좀 추려서 변수가 될 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변수 점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되죠. 아마 제가 한참 말씀드리고 있을 때 그때 CPI가 발표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오늘 CPI가 높게 나온다, 낮게 나온다, 이 부분이 연준의 어떤 행보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월 연준이 3월 중순쯤에 있어요. 3월 중순쯤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저런 것들 비농 부분 일자리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근데 이 부분도 3월 달에 한 번 더 발표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2월 CPI 같은 경우는 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전에 그때 또 발표가 되니까 이 한 번이 모든 걸 다 좌우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단기적인 그런 방향 같은 경우는 조금 행복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조금 힘들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될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성격부터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좀 그때 설 전에도 직전에 설 연휴 직전에 방송 출연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 파생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설인가 추석 연휴, 그때 2000년대 초에 설인가 추석 연휴 되기 전에 풋에서 10배가 나고, 그 다음에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콜에서 10배가 났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연휴가 지나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예고된 반등이 진행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나스닥 시장의 일봉인데요. 자, 오늘은 또 여기서 어떤 새로운 캔들을 그려 나가겠죠. 하지만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자, 여기 한번 돌파를 했었습니다.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나스닥은 이 떨어지고 있는 22평선을 한번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 재차 붕괴가 되고, 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또 이게 재차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242평선 그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지금 되게 좀 중요한 날인 게, 오늘 여기서 만약에 CPI가 좀 발표가 시장에 우호적인 그런 내용으로 작용을 한다라면 여기서 이 242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 위에 한 15,000 정도 언저리선,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오늘 뚫고 올라가면 이쪽에서 또 부딪히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딱 거기 좀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매한 자리,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위치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따가 발표되는 CPI의 영향을 받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죠. 자,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라서 우리는 연휴 첫날 그렇게 시원스럽게 반등을 구경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음선은 그리고 있지만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딱 또 22평선 근처에
지금 딱 거의 다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때부터 그 전에부터 좀 말씀을 드린 게 이 이평선 자체가 20선 자체가 워낙 이렇게 강하게 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계산을 해봐도 뭐 2,800 언저리 정도 그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오면 주가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겠다라는 거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측을 좀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죠. 요즘 배워야 산다에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강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동평균선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나스닥 시장에서 보셨듯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한번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지금 재차 이렇게 돌파를 한 상태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방향성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좀 그 분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갈림길 근처까지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 미국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오늘 저녁에 반응을 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 22평선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상당히 좀 전에하고는 틀린 좋은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었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 코스닥 시장도 이 코스피 시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코스닥 시장은 좀 많이 떨어지고 반등도 코스피 시장보다 약간은 강했다라는 그런 차이점은 있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요. 오늘은 옵션 만기였었죠. 그래서 옵션 만기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어제 좀 배워야 산다를 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한 8천억 정도를 매수했죠.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한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수급 쪽으로는 오히려 플러스권이 진행된 하루였었는데 거기에서 소외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 큰 틀에서 방향성은 코스피 시장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구간들은 여러분들 이거죠. 예측 가능했던 그런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배워야 산다에서 이격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자를 갖고 그 전에 좀 떨어졌던 그거하고 이렇게 자를 갖고 재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구간은 조금만 좀 이렇게 냉정하게 시장을 볼 수 있었다라면, 조금 냉정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는 계좌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냉정하게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식을 100%다 들고 있으면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왠지 손해보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잖아요. 저도 압니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저도 아는데요. 시장을 냉정하게 보기 위해서라도 계좌에 어느 정도 현금은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에 반등이 나온 구간들, 코스피 시장에 반등이 나온 구간들 이런 것들을 어제 조금 봤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이 60일 이격도가 87.12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88.89, 코스닥 시장은 85.57. 자, 그래서 이 60일 이격도가 이게 60 얼마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언제? 10년에 한 번 정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팬데믹 때 그러니까 재작년에 팬데믹 때 60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서프라임 몽실론 사태 때 그때도 60대 정도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예전에 IMF 때도 이거 70 얼마까지 근처까지 몇 번을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60일 이격도가 90을 깨는 구간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격도가 한 80 얼마 정도 이 정도 되면 그냥 이 10년에 한 번 있는 그런 대형 위기급
그런 사태가 아니다라면 그냥 눈 감고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눈 감고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설 전이었었죠. 그리고 뭐 그 설 전의 방송을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지났으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설 전에 출연했던 영상들을 한번 돌려보시면 그때도 그대로 말씀드렸다는 거 그 부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또다시 갈림길을 앞에 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장 변수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시장에 지금 변수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나오듯이 이란 쪽에 핵 협상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잠깐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푸틴하고 만났죠. 그러면서 살짝은 조금은 진정이 되는 듯한 뭐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일단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냥 조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국채 수익률도 요번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었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변수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오미크론에 대한 각국의 대응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막 물음표 옆에 이렇게 물음표가 많은데, 뭐 한 이 정도 또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도 변수 다 합치면 이거보다도 변수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일일이 다 짚어볼 수도 없고, 다 짚어볼 필요도 없으니까 여기에 나온 것들 이 부분만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으로 이란 핵 협상 타결 가능성이 지금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뉴스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지금 그 중동 쪽이 굉장히 좀 어지러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이 후티 반군이라는 집단이 있는데 이쪽은 이란 쪽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세력입니다. 근데 전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중동을 방문했던 1월 달에 중동을 방문했었죠. 근데 그때도 아랍에미레이트를 그 드론으로 정유시설을 공격을 하고 막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이란 핵 협상이 저도 이게 좀 타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뭐 파기가 됐을 때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집어치워! 그러고 일방적으로 깨버렸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그때 당시에도 되게 이상한 대통령이었다라고 느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 이상한 그런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국제유가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 기준으로 $90가 넘어갔었죠. $90가 넘어갔다가 지금 뭐 조금 좀 밀렸는데요. $80 후반대로 밀렸는데 이 이란하고 핵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 국제유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이쪽이에요. 물가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갖고 그런지 이 기름값, 휘발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심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유가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리고 이 물가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지지율 떨어진 거는 그때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미군 사망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근데 주된 원인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을 이게 재신임을 할 때 그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죠. 보통 보면 그 결정되는 거 보통 평상시보다 뭐 한 몇 달, 한 서너 달 정도 늦게 이렇게 재지명을 했는데요. 그게 그만큼 고민이 컸다라는 얘기예요. 자, 파월 의장은 공화당원이죠. 공화당원입니다. 그리고 그 전 정권,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에서 임명을 해놓은 연준 의장이에요.
근데 이분을 계속 재지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을 놓고 그만큼 긴 시간을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파월 의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불렀다 그러죠. 불러서 다짐까지 받았다고 해요. 인플레이션, 물가는 무조건 잡겠다라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가 이 재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로 바뀌었죠. 정말로 진짜 완전한 매로 바뀐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물가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중동 사태를 그냥 두게 되면 이쪽 후티 반군이 계속 아랍에미레이트 공격을 하고, 그다음 이란 쪽도 계속해서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계속 추출하고 막 이런 사태가 계속 나오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중동 정세도 굉장히 불안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이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란 핵 협상을 좀 타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티 반군들, 이쪽도 이란에서 지원을 받아요. 근데 이게 핵 합의가 협상이 되게 되면 이쪽도 조금 잠잠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들이 생산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죠. 판매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핵협상 타결이 되고 나면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가는 잡힐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이란 핵협상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자, 오늘은 푸틴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어쩌녁에 뉴스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던데, 기사화된 건 오늘 아침에 기사화가 된 것 같아요. 푸틴이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승자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차하면 핵을 터뜨릴 수도 있어. 그냥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거? 야, 핵 쓸 수도 있다, 우리. 니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죽는 거야.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얘기가 자꾸 씨알이 맥히면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씨알이 맥히면 북한도 우리도 핵보유국이야? 그러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요. 그러면 상당히 좀 피곤해지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는 조금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을 방문을 했죠. 이 푸틴의 속내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계 질서를 지금 푸틴은 예전에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던 그런 강했던 구소련 시절을 지금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푸틴이 어디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날 때, 그럴 때 러시아 밖으로 잘 안 나간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러시아 밖으로 나간 게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 시진핑 베이징 올림픽 그때 참관할 때 한번 나갔는데,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푸틴이 생각하기에 자기랑 대등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정상들은 나가서 만난다는데, 다른 정상들은 그냥 오라고 얘기를 한대요. 마크롱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었죠. 프랑스 대통령도 푸틴이 할 얘기 있으면 네가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내용들인데, 미국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거나 푸틴하고 마크롱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 우크라이나 쪽에 좀 해법을 제시를 했는데, 핀란드식의 해법을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냐 하면, 이 핀란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나라예요. 핀란드가 한 700년간을 그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스웨덴의 지배를 받으면서 막 수탈도 당하고 막 고생을 좀 되게 많이 했죠. 그러다가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구소련 시절, 그때는, 러시아죠. 그 제정 러시아 때. 그때 러시아의 지배를 또 한 100년 정도를 받아요. 100년 정도를 받고, 구소련 시절에도, 막 거기 고생을 이리저리 되게 많이 간섭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때 핀란드가 지금 현재 거기서 조금 해방이 된 게 중립국을 선언을 하면서 이 유럽 국가들하고 완충 지역 역할을 하면서 지금 좀 편안해졌는데요. 이때는 핀란드식으로 뭐 이렇게 중립국 쪽으로 뭐 이렇게 좀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오간 것 같아요. 저 푸틴하고 마크롱 사이에서. 근데 이 조금 우크라이나가 이걸 수용을 할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많이 시달렸어요. 그 전에도 스웨덴의 지배를 받고 러시아 지배를 받고 중간에서 니 줄 서 막 이렇게 돼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 우리는 좀 진짜 편안해지고 싶어 라는 차원에서 이 핀란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중립국으로 이렇게 할게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을 한 거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지금 그 전에 정권 같은 경우는 이 친러 정권이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갖고 친서방 쪽으로 비리 때문에 바뀌었어요. 이것도 비리 때문에 바뀌었는데 옛날에 친서방 정권을 정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권이라서 우크라이나가 이쪽을 그냥 수용을 할지 그 부분은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조금은 약간은 좀 조용해진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왜냐하면 투자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우크라이나 관련돼 갖고 처음 말씀드린 게 12월 달부터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이 우크라이나 관련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빅피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다라면 지금 그 급락하는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은 에너지하고만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이쪽이 흑토 지역인데요. 여기가 땅이 정말 비옥합니다. 굉장히 비옥해서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크라이나에 가면 배우 김태희 씨가 농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만큼 미인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농업이 그렇게 많이 좀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되게 시끄러워지면요. 곡물 가격도 추가로 또 들썩거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잘 본다라면 그쪽 곡물 관련되는 농산물 관련되는 이런 쪽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쪽은 또 한번 이렇게 해먹은 것들 같은 경우는 잘 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신선한 재료를 좋아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신경 써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조금 이 부분도 근데 우크라이나도 좀 빨리 해결되면 주식시장 전체에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국채 수익률인데 2년물이에요. 좌측에 있는 게 지난주에는 2년물하고 10년물 요거를 두 개를 한 장에다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년물 요게 왼쪽에 있는 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화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 주에 오늘 캡처한 화면입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그쵸? 계단식으로 2년물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 국채 이념물은 재정 정책에 영향을 받는 그런 거죠. 재정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착착착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시장은 뭐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 그거는 다 알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0.5냐 0.25냐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념물을 봐서는 또 뭐 오늘 저거 나오는 CPI 거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한 단계 또 추가로 이렇게 이 CPI가 좀 물가가 높게 나오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인데 요 부분 금리는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반면에 10년물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렇게 지난주에 보여드린 거고 오른쪽에 지금 오늘 캡처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들쭉날쭉하죠. 결국은 방향이 위쪽이긴 한데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2년물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10년물은 그렇지가 않고 올라가는 폭은 2년물이 더 크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이 금리 스프레드가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극단적으로 상당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좀 역전 현상이 돼버리면 그때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일단 이 국채 10년물하고 2년물 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거니까 요거는 오늘 CPI 결과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미크론 대응에 대해서 각국이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거의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이제는 팬데믹이 끝나간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각국 정부가. 자, 앤서니 파우치 감염병 연구소장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거의 끝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쪽에서도 이달 중에 확진자를 격리시키는 거, 격리 안 시킨대요, 영국은 이제. 이달 중에 확진자 격리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6일부터 방역 패스 의무화를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프랑스는 가급적 빨리 방역 규제를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다음 달 정도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3월 6일까지 무료 진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무료 검사를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왔네요. 7.5%면 예상치가 7.2에서 7.3% 정도였는데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 부분을 조금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근데 저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연준이. 왜냐하면 다음 달에 다음 달 3월 연준 있기 전에 또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될 거니까 결정적인 영향은 그런 게 주게 될 겁니다. 요거는 시장에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좀 한번 잘 극복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다가 CPI가 발표가 됐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큰 틀에서 우리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주 이평선이 꺾였어요. 나스닥 시장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건 나스닥 일봉이었었고요. 자, 지금은 이거는 나스닥 주봉입니다. 자, 여기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쭉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이게 팬데믹 때 여기 올라가면서 좀 이렇게 출렁하고 조금 떨어졌던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팬데믹이 극복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이 나스닥 20주 주봉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냥
자, 꺾여버린 그런 모습이죠. 이게 제가 기술적 분석 배워야 산다를 하면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방향성을 잘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20주 이평선이 방향성이 꺾였다라는 거는 좀 큰 틀에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이 좀 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게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돌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좀 때로는 이번처럼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또 반등 나오는 구간도 있고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상당히 좀 고생시키는 그런 모습의 시장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60주 이평선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에 제가 2018년도에 이런 현상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야인시대 PD 하던 분이 그 PD가 UPD라고 있었거든요. 유현희 PD라고 있었는데 그 좀 젊은 PD예요. 근데 그 PD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문가님, 장 대책 그때 되게 안 좋았어요. 장 대책 언제까지 이럴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가 2018년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60주 이평선이 꺾였기 때문에 시간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뭐 최소한 한 1, 2년은 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그 친구가 와, 그렇게나 오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이걸 보여줬어요. 이걸 보여주니까 아, 그러네요 라고 얘기를 하던데 자,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조금 제가 크게 꺾어져 있는 거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을 보시라고 일단 주봉을 조금 크게 이렇게 캡처를 해놨고요. 보시면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왔죠. 자, 60주평선이 파란 선입니다. 자, 쭉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죠. 20주 이평선은 벌써 이때 뭐 작년 하반기 때 이때 벌써 꺾여 버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주 이평선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 그 전에 꺾이는 모습이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자, 이게 1995년이에요. 여기가 1985년이네요. 1985년이고 이쪽이 2002년입니다. 자, 여기서 파란 선이 6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이 60주 이평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꺾인 게 몇 번 안 됩니다. 보시면 이때 쭉 올라가다가 꺾였죠. 쭉 올라가다가 꺾였는데 여기서 주가가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자, 이때는 우리나라가 고속성장 10%대 고속성장을 하다가 그 성장률이 뚝 부러져 버린 그런 시기였었죠. 자, 그러면서 지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때는 또 그러고 난 다음 극복을 하죠. 그리고 이때 또 60주 이평선이 또 살아있다가 살아서 한참 올라오다가 또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여기서 1000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IMF까지 갑니다. 270포인트까지 빠져요. 자, 뭐 지수가 거의 4토막 가까이 난 그런 시기였었고요. 이때 또 올라오죠. 또 극복하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또 60주 이평선이 또 꺾입니다. 자, 이거는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 이렇게 60주 이평선이 꺾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한참 잘 올라왔어요. 한참 잘 올라오다가 자, 여기서 20주 이평선이 계속 살아있죠. 여기 파란 선이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데 여기서 또 꺾여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는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러니까 2000포인트 이상 갔던 주가가 1000포인트를 깨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뭐 반토막. 자, 한번 60주 이평선은 한번 꺾였다 하면 반토막이었어요. 자, 근데 그렇지 않았던 때도 그 다음에 발생이 되죠. 자, 여기서 리만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 극복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자, 그러면서 또 시장은 급등을 하는데 여기서 60주 이평선이 또 여기서 꺾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7년간 박스권으로 겼어요. 7년간을.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이때까지 7년간을 그냥 박스권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정말로 이때 답답했었어요.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시장이다라면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뭐 따져보면 이 옆으로 박스권으로 행보했던 그런 시장하고 조금 비슷한 시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7년 동안 옆으로 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시장, 이런 시장만 되더라도 투자의 기회는 굉장히 크게 존재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런 것들 테마주로 굉장히 활발한 모습들 나오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뭐 휴대폰 부품주들 그랬고, 게임주들 그랬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화장품 주식들이 이때 굉장히 핫했었죠. 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투기적인 그런 시세들을 주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섹터를 잘 고르고 종목 선정을 잘하면 그 전에 시장이 좋았을 때 그때보다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잡지를 못하고 아마 전에처럼 매매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때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현금을 보유해야 될 거고, 자, 또 이 종목을 찾는 그런 해안도 필요한 시장이 올해 시장입니다. 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물 한 잔 마시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전자인데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올해나 이 박스권으로 갇혀 있는 그런 시장에서 종목 선정이나 뭐 섹터 쪽들 뭐 이런 쪽들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거 극복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대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라는 거
처음 나와갖고 굉장히 신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도 나도 전부 다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하면서 그 뭐 게임 애니팡 같은 거 그 진짜로 신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전부 다 지하철을 타면 다들 앉아갖고 뭐 이 게임들 다들 게임들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 저 모바일 게임 관련되는 주식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 자, 이렇게 모든 게 이 시대의 변화 뭐 이런 쪽에 순응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맞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그쪽으로 맞는 과정으로 이렇게 변해간다라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는 굉장히 좋은 그런 변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LG전자 일봉이에요. LG전자 일봉인데 뭐 지금 현재 이게 보통 다른 종목들 1월 달에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LG전자도 마찬가지 빠지긴 빠졌죠. 빠지긴 빠졌는데 작년에 이때 지수 시장에 비해 갖고는 작년 이때는 지수가 그래도 꽤 괜찮았었죠.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도 요번에 1월 달에 급락하기 전에 1월 초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뭐 3,000포인트를 뚫으려고 막 시도를 막 하는 그런 때였었는데요. 자, 그때에 비해 보면 뭐 주가 상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LG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21조 2천억 정도 되는 상당히 좀 큰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기분이 좋은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월프를 제치고 가전 부문에서 글로벌 1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12개월 포드 PR이 7.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 이게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섹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12개월 포드 PR이 7.3배다. 그러면 이거는 좀 싼 거 아닌가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미국 쪽에서 WTO에서 판결이 하나 난 게 있었죠. 가전에 대해서, 세탁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이 그 관세 물린 거, 여기에 대해서 좀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WTO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야, 미국 니들이 잘못했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이 관세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 쪽에서 다시 뭐 항소를 할 수는 있어요. 항소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 가갖고 뭐 하든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만약에 미국 쪽에서 항소 없이 뭐 그냥 수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얘네들이 어떤 뭐 관세를 더 뭐 이렇게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었지 부정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G전자는 가장 좀 안 좋았던 게 안타까웠던 게 휴대폰 쪽이었었죠. 뭐 우스갯소리로 LG전자는 휴대폰만 빼고 다 잘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상당히 잘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1등도 한 거고요. 자, 이 해마다 뭐 2조 이상의 적자를 내던 이 휴대폰 사업부에 대해서 완전히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철수한 거, 이거 하나만을 갖고도 2조 이상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물론 뭐 다른 데다 투자를 하겠지만요. 투자를 늘리겠지만, 자, 적자 나던 게 없어졌다라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LG전자에서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전장사업 쪽이죠. 전장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 뭐 승용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그때 현대차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엑셀이라는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요. 그 차는 문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냥 이래 단추로 이래 버튼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때는 문 옆에 손잡이가 있었어요. 손잡이가 있어서 막 이거 돌려갖고 창문 올리고
뭐 돌려갖고 창문 내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전장화가 된 거잖아요. 손으로 막 이렇게 하던 거를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전장화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 전장화 같은 경우는 점점 이 전장화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진짜로 60년대, 뭐 70년대 이럴 때 차 같은 경우는 전장이라 할 수 있는 게 라디오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라디오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가고 앞으로 전기차, 자율차 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LG전자가 상당히 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임직원들한테 핵심 소프트웨어 이쪽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전문가를 육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였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위에 어른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도 봅니다. 자, 직원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시킨다라는 거는 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인재를 직접 육성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는데요. 자, 가장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LG 마그나예요. 자, LG하고 마그나하고 여기 합작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여기 나오죠. 뭐 구동 모터, 세계 최고 수준의 뭐 성능과 뭐 하면서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구현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전기차 쪽에서 여러분들 가장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2차 전지입니다. 물론 2차 전지예요. 근데 2차 전지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건 이 구동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 LG 마그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전력 변환 장치 같은 거를 하고 또 통합 솔루션도 뭐 이거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통합 솔루션도 지금 LG 마그나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애플카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플은 여러분들 자기들한테 지금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애플은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뭐 부품들 전부 다 사서 하잖아요. 뭐 OLED는 저 삼성에서 사서 하고 이거 케이스는 어디서 하고 다 해갖고 부품들 다 사갖고 제작은 폭스콘에서 휴대폰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부터 거의 자기들이 하는 건 별로 없고 이 만드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다 사와서 합니다. 아마 자동차도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애플카 같은 경우는. 자, 그런 애플카가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애플카는 바퀴 달린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LG 마그나가 상당히 큰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가전이나 만들고 더 이상 이런 회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런 걸 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혹시 불안한 구석이 없나라고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요.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죠. 2018, 19, 20, 21년 매출액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특히 2020년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약 한 20%까지는 아닌데 거의 10%대 후반 정도 그 정도 매출액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조 1천억에서 작년에 2021년도에는 3조 8천억이었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중요하진 않게 봅니다, 저는. 이 단기순이익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PBR, 자산가치, 이런 걸 좀 따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순이익을 좀 중요하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기순이익 안 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업 쪽에서만 이익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다른 쪽으로는 가외 쪽으로는 조금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쓸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영업이익 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그런 분들이죠. 자, 일단 그래서 이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어디 하나 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수익의 열쇠입니다.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신화가 삼성 반도체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성공을 못했다라면, 그리고 또 일찌감치 반도체 사업 쪽에 진출을 하지 않았다라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걸로 인해서 차량의 전장화 속도는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자나는 사업부는 안에 끊었어요.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부를 계속 육성을 하고, 또 마그나라는 회사하고 이 또 전장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상당한 좀 비중을 글로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하고 또 좀 잘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렇죠.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긴 관점에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수를 들어가서 조금 길게 삼성전자를 보듯이 좀 길게 본다라면 분명히 좋은 그런 결과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 초반에는 큰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면 지금은 조금 디테일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미국 나스닥 시장 조금 CPI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는 변동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게 어쨌거나 지금 22평선 자체를 돌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저점 같은 경우는 조금 단단한 그런 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CPI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또 새벽에 또 좋은 얘기들, 지금 연은 총재들도 마찬가지, 연준 인사들도 이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상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은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구간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22평선을 돌리는 그런 과정이 먼저 필요할 테니까 좀 변동성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투자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된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다시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우크라이나, 이란 핵 협상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 우호적인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한동안은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큰 그런 시장이 될 텐데, 일단은 어느 한쪽으로 이탈하는, 아래로도 이탈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변동성이 큰 박스권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